그 본질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의 귀환, 손의 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손글씨 쓰기.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손글씨 쓰기에 대한 단행본 책을 원래 우리나라 독서 그 출판에서 가장 그 유니크한 것 중에 하나가 손글씨 하는 책이 많이 나왔죠.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하루 15분 영어 필사. 매주 서점에 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습관입니다. 원래 이제 가장 유니크한 거는 손글씨 책이 온 거예요. 내가 올 초에 이걸 몇 권을 보면서 서점에서 당혹스러웠어요. 아, 이게 어떻게 책이 되나? 이렇게 노트예요, 이쪽은. 반은 노트고 이쪽은 텍스트가 있어요. 요대로 뺏겨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손글씨 쓰는 거에 대한 그 발생학적, 진화적, 왜 이게 출현했는가? 이 배경이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한방 읍팍 느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어요. 오늘 2025년 10월 24일이잖아요. 오늘자 신문에 뭐가 났었나 하면 교보문고에서 손글씨 응모전 신문 크게 났어요. 이게 뭐야? 또 봤더니 수치가 나오는데 봤더니 타이틀 이만한데 7만 5천 명. 손글씨 응모전에 7만 5천 명. 그 10배를 잡으면 100만 명 수준으로 봐야 돼요. 100만 명 더 될 거예요. 물론 손글씨를 쓰는 사람은 다 쓰긴 하죠. 초등학교부터 뭐든 손을 쓰긴 하죠. 근데 얼마나 많이 썼는가? 두 가지 질문해 볼게요. 손글씨를 1년 동안에 몇 분 써봤어요? A4 용지를 치면 몇 페이지 정도 써봤어요? 손으로 쓸 때 도형을, 그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본 게 몇 분 있어요? 그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지난 10년 사이에 몇 분 있어요? 공대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다 하면 그럼 매일 쓰는 거잖아요? 고등학생쯤 되면 기하 같은 거 하면 중학생들도 도형도 그리고 생물학 하면 세포도 그리고 하잖아요? 역사 같으면 뭐 왕 이름 순서대로 적어보기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도형 대학 들어가면 이제 많이 하죠. 학창시절 다 끝나고 나서 질문입니다. 학창시절이 다 끝나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전부 다 파워포인트나 엑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워드를 하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쓴다든지 짧은 그 글을 쓴다든지도 드문데 그거에 10배 정도 더 드문 사건은 뭐냐면 사람을 그리거나 나무잎을 그리거나 세포를 그리거나 그리는 거는 그게 10분의 1도 아니야. 이거 지난 몇 년 사이에 내가 한 번도 무슨 그림을 안 그려봤네. 동해안이 뭐 우리가 고속도로가 어떻게 되지 그림을 안 그려갖고 적어봐 이렇게 도형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데도 안 해본 게 1년에 그렇게 그리는 게 한두 건 또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시기를 돌려갖고 대략 1800년도쯤 돌아가면 대략 한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1800년도부터 1900년 중반까지 사람들이 손글씨를 얼마나 많이 썼는가를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줄게요. 찰스 다윈이 1800년도 후반에 이제 종이기원을 썼잖아요. 1800년도 후반의 사람인데 찰스 다윈이 쓰는 편지가 그 5,000통쯤 됩니다. 생물학이나 했을까는 뭐 식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뭐 동물 뭐 뼈도 그리고 그걸 좀 추론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 좀 그림이 필요했고. 근데 편지를 찰스 다윈이 후크라는 식물학자한테 그 보낸 편지가 적어도 1,000통이 넘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이 죽은 그날 또 편지를 보내. 그 슬픈 마음을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 1900년도 돌아가신 게 1900년 중반쯤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사람이요. 우리 시대 사람이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편지를 얼마나 썼을까요? 아인슈타인도 그 2,000통 좀 썼다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1,000통 이상 씁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자들 사이에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때는 공식적인 논문이 출연하기 전에도 거의 한 100년 동안을 과학자들 사이에는 편지로 자기가 탐험한데 새로운 식물, 동물을 봤으면 그걸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써요.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뭐야? 그 편지를 영어로 뭐라 하죠? 네트라 불러요. 그 네트를 모아갖고 지금 과학 저널의 이름에 네트가 들어간 저널이 많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때 그 투고했던 네트가 일렉트로닉스 네트, 피지컬 리뷰 네트. 논문이란 말이 찾아보면 네트란 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학자, 그 유명한 사람들끼리 주고받았던 그 편지, 그걸 모은 걸 바로 우리가 하는 과학 저널의 기원입니다. 편지공화국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 시대, 문자를 보내기 이전 시대는 엄청나게 많이 거의 뭐 일주일 단위로 거의 매일 편지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00통, 5,000통의 편지가 남아있어요. 그럼 조금 올라가서 르네상스 때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때는 편지가 아니고 스케치북에 뭐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겼잖아요. 그게 몇 페이지쯤 될까요? 제가 그 네오나르도 다빈치 과학박물관에 갔다 왔습니다. 예. 이탈리아인가 저 밀라노인가 어디 갔더니 네오나르도 다빈치 전용 그 과학관이 있더라고요. 모든 기록들 다 보관해놨는데 갔더니 그쪽으로 전문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남긴 기록이 그러니까 A4 용지 정도로 기준해갖고 그걸 한 페이지라 보면 지금 발견된 게 6,000페이지요. 전 세계 도서관 고문을 다 찢어갖고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진품이라고 확인된 게 6,000페이지고 전문을 하는 과학자들이 그 의견은 뭐냐면 네오나르도 다빈치 남겼던 모든 기록의 페이지 수가 추정하는데 대략 13,000페이지 정도. 그거의 반 정도가 지금 발견됐다. 빌 게이츠도 경매로 붙여 샀잖아요. 알죠? 그거 들어보셨죠?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헬리콥터니 이렇게 디자인했던 그 노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경매 붙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이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느냐면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1500년도, 그다음 16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의 인류는 그냥 눈만 떴다면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쓰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는 인간을 잊어버리는 게 지금 또 이게 스마트폰하고 링크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작 해야 2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때 지금 50대쯤 되는 사람들은 연애 편지 썼을 거예요. 지금 연애 편지 안 쓸 거예요. 개인적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선 그 본질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손의 귀환, 손의 법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러나는 게 뭐냐면 손글씨 쓰기. 카시오페아 출판사는 손글씨 쓰기에 대한 단행본 책을 원래 우리나라 독서 그 출판에서 가장 그 유니크한 것 중에 하나가 손글씨 하는 책이 많이 나왔죠. 카시오페아 출판사에서 지금 내용을 조금 들고 나왔는데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하루 15분 영어 필사, 아이의 의력을 위한 66일 노트 필사, 김정은의 초동 필사 인력 365일, 부모의 의력을 위한 66일 필사 노트. 매주 서점에 가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40년 동안 바뀌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여러 패턴이 다양했었는데도 딱 하나 바뀌는 거는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5년 전까지만 해도 매주 서점에 갔습니다. 40년 동안을. 미국에서 석사 박사하는 6년 동안은 미국에 있는 서점을 바쁘니까 매주는 못 갔지. 원래 이제 가장 유니크한 거는 손글씨 책이 온 거예요. 근데 올 초에 이걸 몇 권을 보면서 서점에서 당혹스러웠어요. 아, 이게 어떻게 책이 되나? 부모의 의료를 위한 66일 필사 노트 보면 이제 이렇게 노트예요, 이쪽은. 반은 노트고 이쪽은 텍스트가 있어요. 이대로 뺏겨 적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될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손글씨 쓰는 거에 대한 그 발생학적, 진화적, 왜 이게 출현을 했는가? 이 배경이 궁금했어요. 이게 바로 스마트폰에 대한 한방 읍팍 느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한방 견디다 못해가 손에 주먹이 나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바람직한 거예요. 시각의 독재, 스마트폰의 독재에 드디어 출판계에서 움직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수요청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전통적 책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이게 어떤 단계에서는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느낌이 확 든 거예요. 불자들은 절에 다니는 사람 어떻게 해요? 반야신경, 금강경 필사예요. 우리 당대의 이야기 아니고 불교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경입니다. 고려시대는 이 사경을 최고로 그 높은 종교적 행위로까지 올라가는 게 뭐냐면 사경으로 쓸 때 뭘로 써놨냐면 금가루하고 썼어요. 이걸 금리사경이래요. 니자는 진흙일인데 금으로 진흙을 만들어갖고 먹을 만들어갖고 금리사경을, 그거는 물론 굉장히 보물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금리사경 한 거 그 진품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박물관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이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가장 소중한 거를 손으로 그대로 경전을 옮겨 썼어요. 그런데 그걸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바로 스마트폰에 모든 걸 장악해버리니까 이런 거 있는 것도 잊어버렸다가 그게 잠재됐다가 스마트폰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바로 손으로 쓰잖아요. 촉각의 복귀예요. 촉각의 복귀예요. 이건 상당히 바람직해요. 이 내용 자체가 대부분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그런 글이잖아요. 그러면 그 초등학생이 이대로 따라 적는 그 모습을 한번 시각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애들이 요 하나 보고 떨어져. 천천히 또박또박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손글씨 이 유행이 우리
우리나라만 한정된 거냐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손의 복근을 지금 보여주시는 게 뜨개질의 귀환입니다. 뜨개질은 우리 여성분들은 다 하잖아요. 가정시간에 옛날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뜨개질의 복근, 뜨개질의 출현, 다시 등장이 지금 일부 카페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어제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성분들이 뜨개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라보. 다시 전부 다 손에 관한 촉각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각의 횡포에서 드디어 손의 반격이 바로 촉각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감각의 균형입니다. 마샬 맥루한이 그렇게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한 감각이 너무 독점을 하게 되면 바로 감각의 균형이 깨지면 바로 시각이 독점해버리면 시각이 어떻게 돼버린다면 변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2차원 평면에 갇혀버리고 그 다음에 독점적 시각이 돼버리면 타인하고 연결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외로운 섬이 돼요. 시각적 공화국 속에 갇혀있고 그 시각적 공화국은 바로 촉각이, 손이 우리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던 세계의 이미지를 시각적 손가락이 스크롤 하는 데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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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 하는 만큼 참 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걸 보면. 아름다운가요? 그 한 장면, 그 한 사진, 그 하나의 어떤 요리가 됐던 하나의 가을 풍경이 됐던 우리는 단지 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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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휙 하고 바로 시각적 정보를 소비하죠. 갖다 버리죠. 이 위대한 손가락이 시각적 정보를 갖다 버리는데 그런 툴인가요? 직접적인 캄보디아 사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특히 지방대학생 금융사기 이쪽에 관련되잖아요. 꽤 많이 뉴스에 나온 거니까. 갓 졸업한 20대 젊은이가 캄보디아까지 혼자 갈 수 있다는 거는 스마트폰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연결책,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는 50살 넘어간 사람 혼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보 처리 다 못해요. 돈 있다고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외 그 탐사를 맨 처음에 페루 마추픽추하고 혼자 배낭여행을 했어요. 50대 초반쯤이었어요. 그때 내가 놀랐던 게 뭐냐면 마추픽추는 남미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데거든요. 연령 분포를 딱 봤더니 50대가 거의 없어요. 50대 이상은 혼자 배낭여행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캄보디아 문제의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혼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슨 루트예요? 스마트폰이 알려준 딱 하나의 길이에요. 그 속에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그걸로 가면. 근데 우리 일반인, 저 같은 사람 몰라요. 그 루트를. 이렇게 연결돼 갖고 정보를 주고 정보를 준 걸 마음껏 활용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가장 나쁘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N번 방에 그런 이야기도 그 비밀스러운 해갖고 다 들어가잖아요. 점점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에 완전히 떨어져서 갇히는 세계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세계 스타일스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공간이요. 시각이 스마트폰을 매개한 개인화된 시각의 정보가 특수한 통로를 만들어갖고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거 이렇게 전문적인 사람들만이 그 루트를 어떻게 됐는가를 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은폐되고 밀폐된 루트들이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개인화된 시각 루트를 타고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그것 때문에 촉각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고독사 문제. 그 다음에 좀 더 한 발 물러서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까지도 몇 단계 거치면 저는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고립화되는 거예요. 근데 고립화된 점으로 바뀐 이 포인트들이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돼 버린 거예요. 그럼 점으로 된 거는 다 비밀스러운 것들이에요. 손은 뭐냐? 손은 숨길 수가 없어요. 손의 복근이 바로 일어났던 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손글씨 지금 2025년부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뜨개줄이 진짜 본격적으로 한 방 미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뜨개질은 왜 출연했겠어요? 시각적 이 이미지의 폭발적 소모가 우리를 허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소모기 때문에 그래요. 축적이 아니고 연결이 아니고 소모기 때문에 그걸 휙휙휙 세 개를 만든 손가락이 세 개를 스크롤 한데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 개를 만드는 손가락이 세 개를 스크롤 하는 거예요. 시각적 이미지의 세 개를 이렇게 휙휙 갖다 버리는 데 쓰는 거예요. 모두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시각적 정보 속에 익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스마트폰 디톡스야말로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해결해야 될 지구온난화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의 균형을 깼을 때 우리 인류는 압도적인 시간을 바로 뭐죠? 보컬 청각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문자가 나와도 다 낭송을 했다는 거예요.
낭송이 묵독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남긴 바로 결정적인 혁명입니다. 바로 묵독을 하게 됐잖아요. 왜 묵독을 하게 됐겠어요? 사람 이야기를 낭독할 수 없잖아요. 성적인 이야기 막 들어가는데 그럼 묵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독을 해서 내면화된 세계가 형성돼 갖고 된 거예요. 그 묵독이 결국은 시각이에요. 묵독은 바로 개인화된 시각이에요. 이게 개인화된 감각이 항상 외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를 형성하고. 좋게는 내면의 세계고 독자성의 세계인데 이것이 끝까지 가면 바로 외톨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외로우니까요. 지금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어요. 그 얘기 들어봤나요? 아니요. 정부 부처에다가 도저히 이거는 사회가 만든 문제고 특히 스마트폰 이쪽이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구조적 문제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이걸 정부가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 있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득은 굉장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 저 전자공학 박사니까 반도체 쪽을 한 사람이요. 그야말로 스마트폰의 그 핵심을 어느 정도 공학적으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인류한테 최고의 그런 도깨비 같은 기적을 이루어준 대책이긴 한데 우리가 글로벌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 지금 K-팝부터 시작해 우리나라를 세계적으로 알려준 거는 바로 우리나라 IT 강국이고 우리가 스마트폰 왕국이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는 맞아요. 90%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그 장점 이면에 그림자가 너무 깊고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예요. 고독사, 외톨이. 이건 어느 것으로 메꿀 수 없는 그 상상 빛과 그림자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스마트폰이야말로 인류의 위대한 말 그대로 우리 손아귀의 세계를 장악하게 해준 기적 같은 툴이잖아요. 이런 기적 같은 툴일수록 우리는 그 본질을 깨뚫어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작용은 모든 걸 장악했을 때 1%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파국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리 시대에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정하게 90%의 스마트폰에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의 그 창의적 폭발이나 이런 거에 메인이 스마트폰에서 왔다고 네,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 한 5%, 1%라 해도 이게 너무나 장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1%를 등한시했을 때 개인이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 드려요.